58세 김명희 씨가 병원 5층 복도를 걸어가던 그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곧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0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죽도록 아껴 모은 2억 원, 그 돈으로 마침내 자신의 집을 샀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단 한 장의 문서가 그녀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모든 안도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했고 중개사는 좋은 매물이라 했으며 계약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산 집이 법적으로 그녀의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명희 씨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명희 씨는 28살에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그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갔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명희 씨 손에 남은 건 빚과 어린 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딸을 키워야 했고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친구의 소개로 병원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환자의 몸을 닦아주고 대소변을 처리하고 밤새 뒤척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죠. 하지만 명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떠올리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명희 씨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휴일에도 아플 때도 일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가고 취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녀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았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옷은 몇 년을 입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원이 되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독립한 뒤 명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더 이상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허리와 무릎은 늘 아팠습니다. 그녀는 작은 집 하나를 사서 임대를 놓으면 월세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꿈꾼 노후였습니다. 명희 씨는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천 읍내 외곽에 2층짜리 소형 단독주택 하나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1억 9천만 원. 주변 시세보다 6천만 원이나 싼 가격이었습니다. 중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내놓은 매물이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낮다고 했습니다. 명희 씨는 집을 보러 갔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구조는 괜찮았습니다. 2층 건물이었고 방이 3개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조금 하면 충분히 임대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 문제는 없느냐고, 등기나 서류에 이상은 없느냐고요? 중개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하고 근저당도 없고 가압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매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명희 씨는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개사 말이 맞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소유자는 한 명이었고 근저당이나 압류 같은 권리 제한도 전혀 없었습니다. 건물 대장도 확인했습니다. 건물 대장에도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는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먼저 지불했고 한 달 뒤 잔금 1억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이 순식간에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벅찼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 살던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명희 씨는 곧바로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화장실과 부엌을 수리했습니다. 오래된 보일러도 교체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까운 돈이었지만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 집이 앞으로 그녀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리모델링이 끝나고 명희 씨는 임대 공고를 냈습니다. 반응은 좋았습니다. 며칠 만에 세입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부부였는데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한다며 바로 입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명희 씨는 기뻤습니다. 월세 60만 원에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입주 날짜를 잡았고 명희 씨는 그날 집 열쇠를 전해주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수염난 남성이었습니다. 남자는 명희 씨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구냐고요? 명희 씨는 자신이 이 집의 소유자라고 지금 세입자를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자기 집이라고요? 명희 씨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희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에는 3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고 이 집 건물의 소유권이 남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건물 소유자는 남자지만 땅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본 등기부등본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냐고, 왜 등기부등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느냐고요?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요. 30년 전에 지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는 땅만 나오고 건물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명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산 집이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확인한 등기부등본은 땅에 대한 정보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30년 전부터 이 건물의 주인이었다고, 다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복잡한 상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집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명희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입자 부부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남자에게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계약한 건 뭐냐고, 자기가 돈을 준 건 뭐냐고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아마 땅 소유자가 건물까지 자기 것인 양 속여서 판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명희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사는 명희 씨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희 씨가 상황을 설명하자 중개사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몰랐다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매도인이 자기를 속인 거라고 말했습니다. 명희 씨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전문가 아니냐고, 왜 이런 것도 확인 안 했느냐고요? 중개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건물 등기까지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보통은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된다고 둘러댔습니다. 명희 씨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중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연락해 보라고 했습니다. 명희 씨는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매도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명희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도망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명희 씨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했고 매도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이미 해외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정확히는 계약금을 받은 직후 출국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설령 잡는다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명희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은 토지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다고, 건물은 미등기 상태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데도 마치 자기 것인 양 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했습니다. 명희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 집을 가질 수 있느냐고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고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상 명희 씨가 그 건물을 가질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소송을 걸어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명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20년간 모은 돈이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아껴 모은 2억 원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느냐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느냐고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도인을 잡아서 형사 처벌을 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매도인이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희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 집을 가질 수 없단 말인가? 자기가 뭘 잘못한 건가? 더 조심했어야 했나? 아니면 애초에 집을 사려고 하지 말았어야 했나? 명희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은 명희 씨의 목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물었습니다. 명희 씨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돈을 잃을 것 같다고요? 딸은 황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자세히 말해달라고요? 명희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고 물었습니다. 명희 씨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등기부등본이 건물이 아니라 땅만 보여주는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너무 억울하다고요? 명희 씨는 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요?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나쁜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하지만 명희 씨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다고,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고 자책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명희 씨는 관공서와 경찰서를 수없이 오갔습니다. 구청에 가서 건물 대장을 다시 확인하고 법무사에게 상담을 받고 또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 매매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실제 건물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희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무기력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돌보면서도 자꾸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동료 간병인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요? 명희 씨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는 그 집 근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왜 갔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 집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 리모델링한 집, 자기가 노후를 준비하려 했던 집, 하지만 이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때 옆집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명희 씨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집 사려고 알아보는 사람이냐고요? 명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샀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요? 명희 씨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싸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다들 이 집을 조심한다고,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희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줬느냐고, 왜 중개사는 그런 말을 안 했느냐고요?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개사야 돈 벌려고 파는 거지 뭐. 그리고 외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속아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명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자기만 몰랐던 겁니다. 자기만 바보처럼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린 겁니다. 명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딸은 명희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너무 야위어 있었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말라고,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요. 하지만 명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나이가 이제 58이라고 어떻게 2억을 다시 모으느냐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쓴 1천만 원까지 합치면 사실상 전 재산을 잃은 거라고 했습니다. 딸은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한 걸 자기가 안다고, 이제는 자기가 엄마를 돌볼 거라고요. 명희 씨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딸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요. 딸은 괜찮다고, 엄마는 평생 자기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기가 엄마를 돌볼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희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 간병인 일을 계속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빚도 갚아야 했고 생활도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명희 씨는 병원 복도에서 다른 간병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간병인도 오래 일한 사람이었는데 최근에 집을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명희 씨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쓰렸습니다. 그 간병인은 물었습니다. 명희 씨는 집 안 샀냐고, 예전에 집 알아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명희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 샀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돈만 날렸다고요? 간병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명희 씨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했는데 건물이 미등기 상태였다고, 그래서 집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간병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명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믿으면 안 된다고, 건물 등기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요. 명희 씨는 그 일 이후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집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만 보지 말고 건물 등기도 꼭 확인하라고요.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미등기 건물이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인을 해외에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명희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명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민사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비록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상담하며 소송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희 씨는 여전히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일을 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가끔 그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만약 건물 등기를 따로 확인했더라면, 만약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명희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등기부 등본만 믿지 말라고, 건물 등기도 꼭 확인하라고, 특히 가격이 너무 싸게 나온 집은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발로 뛰며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느 날 명희 씨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좀 괜찮으시냐고요? 명희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진 않지만 살아는 간다고요. 딸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자기가 교훈을 얻었다고 앞으로 집을 살 때 정말 조심하겠다고요. 명희 씨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는 2억을 잃었지만 만약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요.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고, 건물이 미등기 상태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희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환자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이 경험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들에 대해서요. 그녀가 배운 건 이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특히 건물과 땅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 미등기 건물은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의 매물은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희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명희 씨는 병원 복도를 걷습니다. 밤샘 간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번 일이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명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배웁니다. 집을 살 때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꼼꼼한 확인과 의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명희 씨처럼 평생을 아껴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그녀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건물이 미등기 상태일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가격이 싸게 나온 급매 물건은 반드시 건물 등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구청에 가서 건물 대장을 확인하고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따로 떼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세요.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에 분쟁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희 씨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20년간 모은 돈, 딸을 키우며 악착같이 아낀 2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도 그녀의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명희 씨는 오늘도 병원에서 환자를 돌봅니다.